65세 이소영 선생님은 제자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신랑 측 하객 중 한 남성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저기서 계신 분은 누구예요? 아, 정우진 선배님이세요. 47살 정도로 알고 있어요. 47살. 만약 태연이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습니다. 턱 밑에 작은 흉터,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실종된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재회 뒤에는 더욱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미래는 소영의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인사를 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미래를 딸처럼 챙겨준 소영이었습니다. 이제 웨딩 플래너가 되어 자신이 기획한 결혼식에 은사를 초대한다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다고 미래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의 시선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한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 남성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소영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셨는데 미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남성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턱 밑에 작은 흉터,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 진한 쌍꺼풀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저기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래는 소영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봤습니다. 아, 정우진 선배님이세요. 신랑이랑 대학 동창이고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세요. 정말 실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정우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소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아들 태영과 너무나 똑같은 얼굴, 똑같은 체형, 똑같은 미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47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47살. 만약 태연이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습니다. 소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실까요? 미래가 당황하며 소영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계속 정우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누군가와 대화하며 웃는 모습까지 태연과 똑같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지만 소영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설마 태연이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닮은 사람일까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 있나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은 용기를 내어 정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어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생긴 턱 밑 흉터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돌려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우진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왠지 낯이 익네요. 정우진의 말에 소영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태연이 기억하는 걸까요? 저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 미래가 항상 얘기하던 은사님이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우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마저 태연과 똑같았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릴 때 이름이 혹시... 그때 미래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진 선배님과 인사하셨네요. 선배님, 이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은사님이세요. 소영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내 아들 태연이다.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04년 3월 15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태연아, 제주도 출장 잘 다녀와라. 할아버지와 함께 가니까 걱정 없겠구나. 당시 27세였던 태연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 리조트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인맥을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태연은 시아버지인 창호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창호는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쌓은 인맥으로 태연의 사업을 적극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출장 둘째 날 밤 끔찍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소영 씨 맞나요? 저는 제주도 해양경찰서입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해양경찰서라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따님의 아들분과 시아버님이 탄 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급히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창호만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이마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연이는 어디에 있어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창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미안하다, 소영아. 내가 태연이를 지키지 못했어. 창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오는 배에서 태연이 갑판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 태연이 바다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도 뛰어들려고 했지만 파도가 너무 거셌어. 선원들이 바로 구조 작업을 시작했지만 창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양경찰과 해경이 일주일 넘게 수색했지만 태연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그 일주일 동안 제주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태연이 어딘가에서 구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색은 중단되었고 태연은 실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니. 소영은 태연의 방에서 며칠 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태연의 옷을 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잃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태연이 실종된 지 한 달 후 창호가 찾아왔습니다. 소영아, 태연이가 없으니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해졌어.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태연이의 회사 지분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면 어떨까? 나중에 태연이가 돌아오면 다시 돌려주고. 소영과 남편은 법적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창호를 믿고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태연이 돌아올 때까지 잠시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태연의 회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태연이 실종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호가 태연의 회사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연이의 회사 간판이 바뀌었던데요. 소영이 창호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창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소영아, 현실을 받아들여. 태연이는 이미 죽었어. 시신도 못 찾은 걸 보면 바다 깊은 곳에 있을 거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태연이는 살아있을 거예요. 살아있다면 왜 연락이 없겠어? 회사는 계속 운영해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해. 내가 맡아서 하는 게 당연하지. 창호는 태연의 회사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 남긴 설계도와 아이디어들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영의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아버지의 배신까지 겹쳐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봐. 아버지를 믿었는데.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밤마다 태연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창호의 며느리인 혜진은 상황이 바뀌자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영을 시어머니라고 부르며 존중했지만 이제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태연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테니 우리가 잘 살아야죠. 혜진의 말에는 가식적인 위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태연의 회사가 자신들 것이 된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소영과 남편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연의 회사에서 나오던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창호의 가족은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3년 후 소영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과 아버지의 배신에 마음의 병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보, 태연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소영은 남편의 임종을 지키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에 온 창호는 형식적인 조의만 표했습니다. 형수, 조의를 표합니다. 형이 너무 일찍 가셨네요. 하지만 창호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안도감마저 느껴졌습니다. 혜진과 아들 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 남았네. 아버지가 물려받은 회사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혜진이 준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소영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소영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교사 연금과 작은 적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창호의 가족은 태연의 회사를 기반으로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창호는 소영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겉으로는 가족이라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수, 우리 집에 와서 명절을 보내세요.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요. 창호의 집은 강남에 있는 3층 저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수입차 2대가 주차되어 있고 집안은 값비싼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오랜만이에요. 혜진이 명품 한복을 입고 소영을 맞았습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아, 어머니는 역시 검소한 옷을 입으시네요. 교육자 출신이라 그래도 좋으시죠. 혜진의 말에는 은근한 비꼬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것을 알았지만 참았습니다. 명절 상에는 온갖 고급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는 쓴맛만 났습니다. 대학생이 된 준석은 더욱 건방져졌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최신형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소영을 무시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요? 준석의 질문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호기심만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단다. 할머니 연금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한 달 용돈이 할머니 월급보다 많을 것 같은데. 준석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창호와 혜진은 아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창호가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뿌듯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소영은 이런 모욕을 당할 때마다 태연의 방을 찾았습니다. 창호의 집 3층 끝방에는 태연의 물건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태연아, 엄마가 여기 있어. 보고 싶다, 아들아. 소영은 태연의 책상에 앉아 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태연의 모습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혜진이 올라와서 소영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래로 내려오세요. 소영은 태연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내려갔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소영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소영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소영은 미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소영은 정우진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야, 어제 만났던 정우진 씨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내가 20년 전에 잃은 아들과 너무 닮았거든. 미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진 선배님은 18년 전에 제주도 근처 바다에서 기억상실증으로 발견되셨대요. 그때 나이가 29살 정도였고 어촌 마을 부부가 보호해 주셨다고 해요.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이면 태연이 실종된 지 2년 후였습니다. 나이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 알 수 있을까? 제주도립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소영은 즉시 오랜 친구인 정동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우는 30년간 경찰로 근무하다 최근에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우야, 급한 일이 생겼어. 혹시 18년 전 제주도 사건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그래? 소영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우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지만 소영의 간절함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알겠어. 후배들에게 연락해서 찾아볼게. 이틀 후 동우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소영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야. 18년 전 제주도립병원 기록을 찾았는데 동우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소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억상실증 환자의 면회 기록에 창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창호 씨가 3번이나 병원을 방문했다고 되어 있어. 환자가 깨어난 직후부터 한 달 동안 계속. 소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호가 태연을 찾아갔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거야. 그 환자가 태어난 날짜가 창호의 마지막 방문 다음 날이야. 동우의 말에 소영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호가 태연을 찾았지만 일부러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우진 씨가 태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가능성을 넘어서 거의 확실해 보여.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소영은 DNA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정우진을 직접 만나봐야 했습니다. 소영은 서울 강남에 있는 우진 인테리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5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 대표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접수처 직원이 약속이 있는지 물었지만 소영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정우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배웠던 선생님이시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가까이서 본 정우진은 더욱 태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실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정우진의 말에 소영은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태연도 어릴 때부터 직감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우진은 소영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아름다운 인테리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18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정우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하지만 18년 전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사고로 기억을 잃었거든요. 사고라고 하셨나요? 네, 제주도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대요. 깨어났을 때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태연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정우진이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대학 졸업 사진을 볼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상해요. 이 사진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왜 그럴까요?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이 제 아들 태연이에요. 20년 전 제주도에서 실종된. 정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저와 닮았네요. 하지만 기억이. 그때 소영의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연이 어릴 때 불러주던 자장가 멜로디였습니다. 갑자기 정우진의 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노래 꿈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불러주던, 어머니가 태연이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예요. 정우진이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침묵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정우진은 소영의 아들 태연이 맞았습니다. 20년 만에 기적적으로 재회한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태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창호와 관련된 기억들이 선명해졌습니다. 어머니, 사고 당일이 기억나요. 할아버지와 제주도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은 태연의 손을 꼭 잡고 들었습니다. 배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회사 지분 이야기를 꺼냈어요. 왜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느냐고, 불공평하다고.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창호는 태연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태연아, 내가 회사 지분 60%를 갖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니? 내가 너를 키워줬는데. 할아버지, 그건 처음에 서로 합의한 거잖아요. 제가 디자인을 맡고 할아버지가 경영을 맡기로 했고, 하지만 창호는 계속 따졌습니다. 태연의 재능이 인정받을수록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논쟁이 격해지자 창호가 갑자기 태연을 밀어버렸습니다. 배낭간 근처에 있던 태연은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분명히 의도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밀어낸 거예요. 태연은 바다에 빠진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어선에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지만 기억을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기억도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창호가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넌 이제 죽은 사람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 돌아오면 내 어머니에게도 좋을 일 없을 거야. 창호가 병실에서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태연은 당시 기억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 위협적인 말투는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동우에게 연락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우는 즉시 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태연의 대학 동창인 방송국 PD 한서연이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디자이너의 충격적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자 소영과 태연은 창고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창고의 저택을 찾아갔을 때 창호는 태연을 보고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태연이가 살아있다니. 창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20년 만이죠. 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창고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혜진과 준석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태연이야,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거짓말 그만하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바다에 밀어 넣었잖아요. 창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연이 기억을 되찾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창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창호가 체포된 후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태연의 회사 지분 강탈과 살인미수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태연의 회사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20년 동안 성장한 회사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복수보다는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창호의 가족들에게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혜진과 준석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소영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모르고 지냈어요.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소영은 그런 혜진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소영은 원망보다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복수는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연은 인천의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18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어촌 마을 부부를 모셔왔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소영과 태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모자는 20년간의 빈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기억을 잃고 있을 때도 가끔 꿈에서 어머니를 봤어요. 정말? 어떤 꿈이었는데? 따뜻한 손으로 제 이마를 만져주시며 자장가를 불러주시는 꿈이었어요. 그 꿈 덕분에 외롭지 않을 수 있었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을 향한 모성애가 시공간을 넘어 전해졌던 것입니다. 태연의 대학 동창인 서연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서서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미래도 소영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소영에게는 딸 같은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태연과 소영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구나. 소영은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연아,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기적이 찾아온다는 걸 배웠어. 그 말씀이 맞아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언젠가는 새벽이 오는 법이니까요. 모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희망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소중하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호는 법정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혜진과 준석도 점차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배려로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태연과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영은 신랑의 어머니로서 눈물을 흘리며 축하했습니다. 태연이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살아갔습니다. 소영은 손자를 기다리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소영과 태연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명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재회였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